8일 월요일 아침에 손석희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아침을 맞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좀 많고 흐리다가 서울, 경기, 경북, 강원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산간 지방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영남과 전남, 남해안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기온이 좀 오르면서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등 6도에서 15도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6도, 부산 7.9, 광주 6.4, 대구 5.2, 대전 5.9, 춘천 1.7, 강릉 4.1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요. 40초 캠페인이 잠시 나가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 터빈실에 고여있던 물 웅덩이. 이건 지난번에 정상치의 1000만 배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도쿄전력이 밝혔네요. 도쿄전력이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방사성 물질은 정상치의 10만 배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물 표면에서는 시간당 1000mSv 이상의 방사선 양이 측정됐고 또 방사선 양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측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0만 배보다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1000mSv의 방사선 양은 30분만 서 있어도 림프구가 줄어들고요. 4시간 동안 머문 사람의 절반은 한 달 안에 숨질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예. 방사선 수치가 높아져서 물웅덩이의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 수조의 냉각 기능 복구를 위한 작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에도 뭐 극소량이긴 합니다만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돼서 좀 걱정인데 멀리 돌아서 왔더군요. 얘기 들어봤더니 저 캄차카 지나서 북극 지나서 시베리아 거쳐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 바퀴를 도는 셈이죠. 예. 또 관련 소식이 또 있나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수도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 정수장에서의 빗물 취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수도 사업자들에게 수도물의 안정 공급을 당부하면서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빗물에 섞여서 수도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방수천으로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분말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후쿠시마현과 도쿄도 등 여러 지역의 정수시설 안에 있는 수도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뒤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며칠 안에 리비아 군사작전 지휘권을 다국적 군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973호가 위임한 대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에 필요한 군사작전 지휘권을 전면 행사하기로 했는데요. 나토는 이에 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리비아 무기 수출 금지 감시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운용에 더해서 전투기와 전폭기를 이용한 지상 목표물 타격 작전 지휘권도 행사하게 됩니다. 민간인 보호라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교전 수칙을 마련해서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게이츠 미주 국방장관은 미군의 작전 개입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묻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서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군사 개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금방 빠져나왔듯이 하더니 역시 이게 한번 발을 들이면 따기가 어려운 모양이군요. 그렇죠. 다음 소식은요? 일주일이 넘는 교전 끝에 동부 아지다비아를 탈환한 리비아 반정부군이 이제 서쪽으로 빠르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카다피 원수의 고향이자 거점인 시르테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누필리아까지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한 상태인데요. 전세를 역전당한 카다피군은 반정부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시르테에서 총력 태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수도 트리폴리로 이어지는 요충지인 미스라타에서 치열한 교전을 펼치면서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국적군의 공습과 해상 봉쇄를 당한 트리폴리에서는 석유와 식량 등 물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국적군은 미스라타 등 요충지에 노출된 카다피 지상군을 잇따라 공습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카다피가 정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방안을 영국과 프랑스에 제안했다고 아랍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리비아 반정부군이 조만간 석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국적군의 공습 지원에 힘입어서 석유 수출항 브레가와 석유 시설이 밀집한 도시 라스 라누프 등을 잇따라 탈환했는데요. 동부 지역의 유전에서 하루에 적어도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석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군 진영에서 석유를 포함한 경제 분야를 맡고 있는 타로니는 원유 생산량을 3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현재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가 원유 판매를 맡아주기로 해서 이미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과장이 지금과 같은 불공정 거래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전략을 담은 책을 발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되새겨봄직한 내용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대체로 빠지게 되는 불공정 거래의 함정을 7가지로 분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전속 거래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폐쇄적인 거래 구조와 연결되는 부분이겠고요. 예. 핵심 기술 유출과 핵심 인재 이탈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입니다. 또 납품가 인하 요구, 갑작스런 구매선 교체, 또 중소기업 영역 잠식, 최저가 입찰 경쟁을 통한 가격 출혈 유도 등은 모두 그동안 수차례 대기업의 횡포로 단골로 지적됐던 사항들입니다. 예. 별반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들릴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실이겠고요. 예. 상황이 이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해법도 제시하고 있나요? 예, 안타깝게도 또 꾸러지는 해법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 비중이 한 대기업의 60% 이상 몰리지 않도록 판로를 다양화해서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거래를 위한 필수 정보로 원천 기술 도면이나 CD를 대기업이 요구할 때 응했다가는 기술 자체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수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직원을 키워놓으면 대기업으로 옮겨가 버리는 핵심 인재 이탈 현상도 충분한 보수, 또 인간적 대우 등 총체적 경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이 해법을 보면 더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군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대기업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치밀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에 정글에 뛰어들어 힘을 기르는 것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또 평생을 바쳐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한다면 불공정 거래가 판치는 정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과장분도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서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느낀 거를 적어놓은 거겠죠. 네. 예. 대학들의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회피 현상은 여전하다면서요? 네, 카드 업계에 따르면 롯데, BC 등 7개 전업 카드사를 통해서 올해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대학이 4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19곳 늘어나긴 했지만 전국 411개 대학 중에 아직 1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7개 전업 카드사 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카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숫자를 합하더라도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대학의 숫자는 아직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예. 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1.5%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대학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으면 이제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학기마다 수억 원씩 손실이 난다고 대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학기 등록금을 합쳐서 1,000만 원 시대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시하는 이 같은 대학들의 태도가 등록금 카드 납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난해 카드 납부제를 등록금 납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선택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대학들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서 결국 등록금만 인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협의해서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충동적인 과소비의 주범이 신용카드라는 이유로 카드 사용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가능할 거고요. 액수가 워낙 크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카드로 분할 결제할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목돈을 한꺼번에 낼지는 당사자들의 결정에 맡겨야지 대학이 선택권을 아예 제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카드사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대학도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대학들도 잘 협의하면 이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근데 협의가 또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 문제 때문에 예.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월요일인데 경제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2월에 4.5%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이 3월에는 5%에 육박하거나 5%를 웃도는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거리입니다. 예.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동시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어도 여전히 4%대에 머물러 있는 예금 금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던 저축은행 업계는 또 PF 부실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 아닙니까? 예. 결국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나 중동 사태를 고려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이나 또 거품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결국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게 될 텐데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질 것이고 결국 투자자들의 혼선과 고민은 더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거취 관련해서 논란이 분분했던 정운찬 위원장의 거취는 물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길 먼 동반성장에 대한 법 여권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정유업체들은 정부의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거품을 잡기 위해서 출범시킨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 팀이 오는 30일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특별히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업체에 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 시민 모임 석유시장 감시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창섭 경원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휘발유 값이 뛰긴 너무 많이 뛰는 것 같더군요. 네. 주유소 가면 매번 넣는 값이 달라질 정도인데 일단 최준경 장관의 성의 표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성의 표시라는 의미는 이제 해석 여지가 많지만 결국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인하하라, 이런 의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부가 이제 석유 가격을 고시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던 이제 97년부터 석유 시장 자유화 조치를 정부가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석유 가격이라든가 마진 결정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이제 제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정책 기조에 현재와 같은 개입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 고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음에야 직접적인 개입은 좀 어려워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가격 구조를 정부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원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안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태스크포스 팀도 상당 부분 그 제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TFT 태스크포스 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요. 예. 이게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예.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가격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의 특성상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하면요, 휘발유, 경유, 벙커CU 해가지고 한 14개의 연산품이 생산이 되는데 예.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생산 비용을 갖게 됩니다. 예. 항상 얘기되는 거지만
소 한 마리에서 이제 등심, 꽃등심이 같이 나오거든요. 예. 판매 가격이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생산 비용이 동일합니다. 예. 그렇다고 꽃등심과 등심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가를 가지고 누군가가 정부나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해주기는 어렵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국제거래시장 가격을 이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소비자로서는 여전히 좀 궁금한 것이 업계 쪽의 얘기는 영업비밀인 원가 자료를 내라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름을 원유를 들여와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별 원가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업계 쪽의 주장은 들려오는데요. 네. 그게 구조적으로 왜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또 영업비밀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휘발유하고 경유, 등유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생산 비용이 동일하다 보니까 예. 원가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머티리얼 코스트라 가지고 이제 실제 제품에 들어간 이제 순수하게 들어간 제품 가격이라든가 예. 원가 이런 등등 있습니다. 예. 그 마진을 떼고 봤을 때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원가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제품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 어렵고 나머지 제품의 판매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게 되거든요. 예. 97년 자유화 조치 이후에 한때 각 사별로 각 정유 사별로 제품 가격을 다 책정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많은 이제 혼선이 발생을 해가지고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그게 수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니까 예. 적정 마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택한 게 더 큰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별 거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국내 가격에 쓰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커다란 한국 전체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을 그냥 청주라든가 제주도에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 제일 적정하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 가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예. 왜 제품이 이제 원가가 안 나오느냐 답답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 제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래도 100%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예. 그 기름값의 비대칭성. 네. 다시 말해서 기름값이 그러니까 그 수입가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원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금방 올리는데 왜 내릴 때는 금방 안 내리느냐. 이게 이제 비대칭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에너지연구경제연구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비대칭성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더군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본 결과 유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2010년의 경우에 리터당 38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추가로 상승한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추가 상승 부분이 38원이었다는 말인데요. 예.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리다, 비대칭이다, 불투명하다 이런 모든 수사적인 용어의 실체적인 수치라는 게 바로 38원이라는 겁니다. 리터당 38원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근데 또 2008년부터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그 경우에는 상승 전폭이 작았는데 2008년은 거꾸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하는 형태의 비대칭이 좀 또 존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비대칭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대칭이 좀 해소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비대칭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좀 차이가 생겨서 저희도 좀 곤혹스러우긴 한데 예.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 유효 경쟁이 작동 증가의 문제인데요. 이 담합 여부는 지식경제부라든가 저희 석유시장 감시단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요. 예. 공정위가 판단해줘야 되는 사관입니다. 그 공정위가 지금 담합의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 예. 공정위가 이런 상황에서 유효 경쟁이 하고 있다 없다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예.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유효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 담합이니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유효 경쟁 여부가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참 뭐 이게 이리 찔러도 어렵고 저리 찔러도 어려운 것이 석유 가격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서 네. 그걸 어떻게 가격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아내고 담합 구조를 알아내서 적절하게 통제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일에 발표가 나온다니까 그걸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경원대 에너지 IT 학과 김창섭 교수, 소비자 시민 모임 석유시장 감시단의 부단장이셨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8시 반에 서울 남산타워의 조명이 1시간 동안 꺼졌습니다. 정전사고는 물론 아니었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 60초 풍경에 담아봤습니다.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we're going to start Earth Hour. 8시 30분부터 Earth Hour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진아, 저기 촛불로 뭐라고 써있는지 볼래? 밤. 타워랑 가로등도 다 꺼지고 이따가 여기 촛불 여기만 남는데. 아빠 어떻게 될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은데? 밤이라는 글자만 환하게 비칠 것 같은데? 5, 4, 3, 2, 1. 꺼져라! 소리 쳐봐, 예전아. 꺼졌다. 꺼진다. 사랑해, 지구야. 촛불로 밤이라는 글자 써있네. 잘 보인다, 밤이. 불 꺼지니까 더 잘 보이지? 네. 우리 집에서 전기 아껴 쓰자. 네. 오리온이 별 3개짜리는 저게 오리온. 하나, 둘, 셋, 저게. 별 오리온 자리고, 저게 제일 반짝이는 게 목성이야. 별 보이는 게 신기하다. 지금 여기 불 꺼져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소중해가지고 별이 잘 보이는. 예, 3월 26일 오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지구촌 불끄기 행사, Earth Hour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남산타워뿐만이 아니라 서울 성곽, 또 코엑스, 63빌딩의 조명도 다 꺼졌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88개국 4,700여 도시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물론 다 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후변화 심각성도 알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에 호주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구에게 1시간의 휴식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별들도 많이 보셨다고요.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씨, 세시봉 브라더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개의 작은 별이네요. 이하나 리포터의 주제였습니다.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강원도 대기에서 이 방사성 제논이 23일부터 극미량 검출됐는데요. 일본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검출된 양은 0.878 베크렐로 자연 방사선 준위의 약 2만 3천 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일본에서 날아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일부가 캄차카 반도로 이동한 뒤에 북극 지방을 돌아서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리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주 1회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에서 실시하던 방사능 분석을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 구제역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첫 사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00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분석 결과라는 이 문건을 보면은 2000시 104면의 한 돼지 매몰지 주변 비닐하우스와 가정집 등 4곳의 지하수에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가축 사체 유래 물질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예. 이 환경부는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총대장균군 등 4가지 항목 모두에서 기준치를 넘어야만 침출수 오염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이 가축 사체 유래 물질 분석법을 사용한 유승호 원자력 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환경부의 침출수 유출 판별법으로는 국내 6천여 곳의 매몰지 가운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한 곳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가축 사체 유래 물질 분석법은 지문 감식과 유기 사체 발견 등에 널리 이용되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어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입지평가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여해야 하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 방안이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백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뭐 백제화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다른 여권 관계자도 현재까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예. 입지평가위원회는 당초 30일 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평가 작업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의 반발이 좀 심하겠군요. 앞으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요. 공항을 둘러싸고 지역에 갈라지는 현상이 또 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군산공항 국제선 유치를 둘러싸고 전북과 광주, 전남이 갈등을 빚기 시작을 했는데요. 총리실이 지난 16일에 이 새만금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국제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향을 추진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맞춰 공항 확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뒤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강훈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저해하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향 반대 공동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예. 이들은 이 건의문에서 무안공항에서 불과 100km도 안 되는 군산공항의 국제선을 허용하면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이 함께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정헌율 전북 행정부지사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정 부지사는 무안공항은 건설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됐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군산공항 국제선 취향과는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정치권도 갈라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23일 이 군산공항 국제선 취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자 다음 날 민주당 전북도당이 반박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이 현충사의 금송을 놓고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12월 6일에 현충사 본전 앞에 심은 금송이 이 외색 수종이라면서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사무총장인 해문수님이 현충사 밖으로 이전해달라는 진정을 낸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에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외래 수종이 맞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수한 기념식 수목으로서 시대성과 역사성이 있어서 존치가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를 냈는데 예. 그러자 해문수님이 이 결정을 취소하고 금송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예. 이 해문수님은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진 금송은 이미 1997년 조경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부적합 수목으로 분류됐다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기업체 10여 곳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돈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기업체 주장처럼 이 돈이 자문료라면 굳이 돈 세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부 자문료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지난 18일부터 전국 7개 매장에서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건값을 계산하는 계산대에서 고객에게 이 계산액에 이 성금 1,000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1,000원을 더 걷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고객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반강제 모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코스트코 측은 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기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코스트코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데요. 미국에선 계산대에서 상품을 계산하면서 1달러씩 성금을 내는 모금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가 그냥 1달러를 내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계산에 포함을 시키니까 네. 야박한 사람 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반강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지역 자사고 27곳과 외고 6곳의 2011학년도 사회배려 전형 합격자 2199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대상자로 합격한 학생은 41.7%로 전년도의 합격자 비율 86.7%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비경제적 대상자로 합격한 비율이 58.2%로 전년도 13.2%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이 비경제적 대상자 합격자 가운데 다자녀 가정 자녀의 비율이 80.3%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료를 공개한 최홍희 서울시 교육의원은 자녀를 셋이나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인정한 것은 편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다자녀 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상위 6개 학교를 보면은 현대고, 세화여고, 양정고, 휘문고, 세화고, 배재고등학교로 모두 강남, 서초, 양천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예. 이 한 의대생의 억울한 사연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기범으로 한때 누명을 썼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2월 오후 3시경에 자취방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경찰 4명이 다가와서 이 CCTV 사진 한 장을 불쑥 내밀고는 너 맞지? 이렇게 반말을 하더니 몸수색을 하고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방을 샅샅이 뒤지더랍니다. 예. 이 학생은 대체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경찰은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 수색영장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어서 긴급 체포해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려가면서도 계속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왜 반말을 쓰느냐고 항의하니까 한 경찰은 내가 나이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등을 매물로 올린 뒤에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의 범행이 수도권 일대에서 11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용의자와 중고 노트북 거래를 했던 한 참고인과 중고 노트북 거래를 한 것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정쯤에 이 학생을 귀가시키려고 했지만 긴급 체포 용의자 석방 시에 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검사와 연락이 안 돼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예. 이 경찰이 나중에 자취방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을 돌려주려고 찾아왔는데 이때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이 학생이 지난달 화성 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수사팀이 지난 26일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예. 경찰도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전혀 안 맞는군요. 아무튼 체포영장을 받은 거 보니까 수색영장도 가져갔던 것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모 건설업체가 운영하는 장업계의 전 사무국장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이 사람이 수백 차례에 걸쳐서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돈으로 뭐를 했느냐? 강원랜드 카지노 가서 도박하고 경마장에서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지금 그만두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를 위해서도 옳은 일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한 바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측근들에게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정 위원장의 분당을 출마 얘기도 여전히 나오는 모양인데요. 정 위원장의 유임을 지지하는 민본 21 간사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을 3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선거에 나오면 세 지역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분당을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홍 최고위원은 애초에 재보선에 판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치렀어야 하는데 총리 벨트 등을 언급하다가 전국 선거로 만들어버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항상 인상적인 것이 도시 야경 속에 빛나는 십자가다. 홍콩의 세계적인 건축가 아론 탄의 말입니다. 한국을 수십 번 방문한 그는 올 때마다 십자가가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이 선정한 말과 말이었습니다. 3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을 연결하고 4부는 월요일에 늘 진행하는 보수진보 간의 토론입니다. 오늘 김상조, 강석훈 토론이 진행됩니다. 경제 분야 토론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27 재보궐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 구도는 여전히 좀 안갯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권도 또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손학규 대표가 나올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으로 이제 대처할 것이냐 하는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 대항마로 꼽혀오기도 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카드가 다시 또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3 후보론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한나라당 안에서 정운찬 위원장 영입에 긍정적으로 알려졌던 민본 21 간사 김성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초과 이익공유제 논란으로 사퇴 검토 의사를 밝혔을 때 당내에서 정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신정아 씨 책이 나오면서 분당을 공천 카드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운찬 위원장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당에서 선거를 한 것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정운찬 위원장은 신정아 씨 책과 관계없이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움직일 거로 판단됩니다. 예. 책 문제 이전부터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는데, 예. 신정아 책 이후에 정 위원장의 결심의 문제가 당 지도부나 또 일부의 강력한 입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지, 예. 그 부분은 당의 판단의 문제인데 이 내용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민본 20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어도 되니까요. 예. 김성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건 그럼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정운찬 대 손학규를 넣으니까 예. 손 대표가 이기지 못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손 대표가 정치적으로 대권 도전에 유리한 판단을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예. 만일 정운찬 위원장이 한나라당 카드로 나선다면은 패배의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적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신정아 책 폭로 이후로 예. 정 위원장과 또 손학규 대표의 그런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오면 김성태 의원도 개인적인 생각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운찬이라는 카드는 절대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예. 조사를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조사는 안 하는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요 근래에 실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출마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길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다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출마 여부가 예를 들면 정운찬 위원장의 공천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야당의 대표적인 공당인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가 출마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저는 정말 의지가 결여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가 당 후보가 대표께서 당당하게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은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강재섭 후보와 박계동 후보가 지역에서 아주 그냥 정말 열띤 그런 논쟁을 벌려가면서까지도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카드들로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제3의 카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사실상 그 이전에 손학규 대표와 정운찬 카드는 손학규 대표가 분명히 출마를 상당히 그 자신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정화책 발표 이후에 손학규 대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용트림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조사 결과는 모르니까 지금으로선 답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당당하게 출마의 입장을 밝힌다면은 예. 아마 한나라당의 입장도 빠르게 정리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서로 상대가 먼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종속 변수의 관계라고 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여야당이 서로 상대가 먼저 결정되길 기다리는 그런 형국인가요? 예, 좀 사실상 역대 이 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에서 이렇게 각 당이 서로 눈치 보기식 후보를 지금 현재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공천 이 게임은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도 방금 김성태 의원이 얘기하신 그런 방법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이거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강재섭 후보하고 박계동 두 분 다 예비 후보죠. 예. 뭐 치열하게 이제 논쟁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박계동 예비 후보가 강재섭 전 대표와 관련해서 강재섭 전 대표는 완주 못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 관련 자료를 오늘 공천심사위에 제출하겠다. 오늘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뭐 안타까움 그 자체죠. 이 분열적 양상은 보궐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 폭로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상호 비방으로 흐를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보궐선거 지금 한나라당의 여건과 또 보궐선거 자체가 이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예.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예. 근데 일단 오늘 공천심사위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제 상향식 공천 방식을 기본 틀로 한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공천제도 계획 특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나라당 내 소장 개입파인 민본 21에서도 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그 상향식 공천 제도를 당 지도부가 도입해서 그 원칙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이 보궐선거 후보를 결정해라. 예. 근데 그거는 이번 재보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그 상향식 공천 방법이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런 게 당 지도부야. 저는 이 미시작거리는 이 판단 때문에 봐요. 예. 그 당 공천제도 개혁 특위에서 상향식 공천제도가 나온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예. 이걸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또 그런 의지가 빈약하니까 이번 분당 또 이 보궐선거장에서 바로 그런 흑색 선전이 또 이 난무하는 그런 뭐 이 상호 비방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른바 상향식 공천제도를 주도해서 안을 내놓은 것은 나경원 최고위원이기도 한데요. 예. 박계동 예비 후보는 나경원 최고위원하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강재섭 전 대표를 밀고 있다. 이렇게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저는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치면 이제 뭐 나경원 최고위원의 이 공천개혁 특위안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당 지도부가 이걸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을 때 가장 이걸 힘있게 들고 뒷받침한 게 아까 말한 당내 민본 21이었습니다. 당내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토론회 공청회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웬만큼 당내에서도 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론까지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내 지도부 일부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가장 이 부분에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 여성 의원을 이번에 본당 의뢰 내보내야 된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례성도 고려하고 훌륭하신 여성 후보들이 우리 당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당을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라면은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은 선거 승리가 목적이니까 예.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찬 위원장은 오늘 그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여태까지 기조로 보자면 일단 동반성장위원장직은 계속 맡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초과 이 공유제에 대해서 예. 처음에 삼성 이건희 회장부터 특히 지식경제부의 최준경 장관 이런 사람들이 예.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냈을 때 가장 저는 사실상 이 내용 가지고 정운찬 전 총리를 한 번 본지도 그리고 통화도 한 적 없습니다. 예. 다만 한나라당이 지향해야 될 이런 진정한 서민 정책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 그 당시에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예, 발표하신 예.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시죠. 동반성장의 이 가치에 대해서 예. 대기업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 장관은 일단 그 당초의 입장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선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이 불공정한 이 하청 관계에서 예. 가장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 하청회사들을 대변해야 될 그런 정부 부처가 예. 지식경제부입니다. 그 정무부처 장관이 시장에서 형성된 그런 가격은 무조건 올바른 가격이라고 보는 예.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런 본인이 그런 시각 가지려면은 예. 지식경제부 장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시는 대통령이 것처럼 아무리 당신 장관 하라 그래도 예. 저는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 하청회사 입장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자기가 그걸 거절했어야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초과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예. 가능성이라든가 예. 그것이 과연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맞는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는데 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노총 출신이시긴 합니다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실현 가능성도 있고 정당하다고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독과점 행포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음을 여러 형태로 전적으로 이 반증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 교육의 차이와 대기업과 중소협력하청회사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양극화의 핵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 이익 공유제의 도입에 대해서 대기업의 총수는 물론 동반성장의 이 청백 역할을 해야 될 지식경제부의 장관까지 예. 이 초과 이익 공유제를 지극히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인터뷰해봤습니다만은 한나라당 같은 당 내에서도 생각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본 21 간사인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월요일 4부에 매주 진행하는 토론, 오늘 경제 분야 강석훈 김상조 토론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께서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부동산 문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죠. 뭐 다른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토론할 텐데, 분양가 상한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7년 9월부터 아파트 거품을 잡고 집값을 안정화한다, 이런 취지하에 시행됐던 제도인데, 집값 거품을 빼려고 시행했던 제도가 오히려 건설사들의 공급 감소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주택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인식하에 아마 이제 다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기대한 만큼 또 영향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 이 주제에 대한 두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강석훈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가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효성도 없는 가운데 부작용만 많이 양산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입장을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반대 입장이신가요, 김상조 교수께서는? 예,
저는 뭐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예. 뭐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이제 장하준 교수의 23가지 이야기의 1장에 보게 되면 예. 뭐 자유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금리 문제를 들면서 예.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금리도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자유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 또는 정책적 선택이라는 요소와 함께 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시장의 힘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가서는 상대적인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 문제도 역시 이런 어떤 성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의 어떤 상한제 안정을 위한 상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만 그 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했습니다만 OECD 회원국 30개국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어떤 건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라든지 또는 총 이제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종사자의 비중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건설업에 너무 과잉 의존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본을 토건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건설업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건설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한 번 이 건설업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거고 더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건설업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상한제를 폐지하자, 즉 주택의 매매가를 활성화하자라는 어떤 주장의 이면에는 최근에 전월세 가격이 너무 폭등했다라는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매매 가격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미봉책, 근시안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적 요소를 반영을 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자면 저 앞에 강석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경제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 그리고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다, 전월세 대책으로서는 맞지 않는 매매 가격 상승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예, 그 경제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인용하시면서 시장 가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에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몇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시장의 실패 경우인데요. 지금처럼 주택 공급업자가 많고 또 주택에 대한 수요자가 많은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김 교수님도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논거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값싼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주택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그리고 그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나는 이 가격에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설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비중으로 놓고 보면 건설업 비중이 약 6.3%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의 종사자 비중이 많습니다. 즉 전체 우리나라 작년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한 2,400만 명 정도가 취업자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한 162만 명 정도가 돼서 전체 한 7%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15만 명쯤 되는데 여기 한 40%에 해당되는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이라는 산업을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주고 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성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대책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렇게 급격히 감소한 주택 그 물량으로 인해서 현재의 전월세 가격의 어떤 급등 현상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그 두 분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율이냐 규제냐 뭐 전통적인 그런 논쟁의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 분양가 상한제 조금 더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강석훈 교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그건 이제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2007년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돼서 그동안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느냐 부정적으로 나왔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김상조 교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일 겁니다. 예. 하나는 가격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량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격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상한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충분히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2007년 9월 이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때문에 이 건설업이 너무나 그러니까 침체되어서 이제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뭐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요인도 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의 안정화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물량의 문제인데요. 뭐 통계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이 38만 6천 채, 즉 뭐냐면 40만 채에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엔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22만 채로 줄었고요. 2009년에는 20만 채 밑으로 내려왔고 작년에는 10만 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격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량 측면에서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저는 이렇게 물량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가 단순히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자, 공급업자에게 충분한 이윤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만은 없고, 역시 이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전에 2007년대 건설업자가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너무 많이 분양이 됐다가 그것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과정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업의 침체라는 그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물량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알겠습니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결론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의 변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렇게 보긴 어려운 것이고, 가격이 떨어진 것, 안정된 것도 어느 한 가지만 놓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그 중에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것은 반대하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석훈 교수께서. 저는 먼저 사실 이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국 경제에 맨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정부의 웬만한 정책은 다 이렇게 면밀히 따라가는 편인데요. 이 주택 정책 부분은 워낙 많이 바뀌어갖고 이게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볼 때 분양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양하는 아파트랑 현재 아파트의 가격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이 사실 맞는 문제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 아파트 주위에 있는 경우에는 10년, 20년 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 아파트와 굉장히 질이 다른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 1대1로 비교하는 비교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우리 지금 가시권화에 들어와 있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현재의 그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증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에 줄어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통계로 말씀하셨지만 현재 2009년 10년 전 정도에 인허가 기준으로 이렇게 국토 해양부가 집계한 걸 보면 한 38만 가구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이제 착공한 가구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주택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이나 이혼 건수가 한 해에 약 한 33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택 공급 규모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주택 수요도 못 맞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분명히
주택 건설업자들이 여기에 최단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많이 줄였고 예. 이렇게 따라서 현재 부동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월세 문제도 결국은 크게 보면 멀리 보면 거기서 비롯됐다라고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다시 그 가격의 문제와 물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그게 핵심이니까요, 결국은. 예. 그 아까 강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의 어떤 농구로서 시장의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건설 시장, 주택 시장의 경우는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 시장의 실패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주택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은 같은 물건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2005년에서 2007년 정도 사이에 이 재건축이나 또는 그러니까 재건설 이제 이런 쪽의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도 20%, 30% 아무런 논거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주변의 어떤 기존 주택의 가격도 그것에 맞춰서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뭐냐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그 어떤 상품의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하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났다는 어떤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물량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논리가 결국 물량을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다시 안정시키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물량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 어떤 지방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그런 대도시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으로도 안 팔립니다. 거기서 미분양이 나온 것은 그거보다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부산 대구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공급 물량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서울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용산이라든지 재건축 등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어떤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일부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근본적인 제도의 변경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어떤 단기적인 이익에 국가의 정책이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저랑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양가 상한제가 지방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무 효과 없는데 왜 그걸 유지하자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 교수님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순전히 공급자가 결정하신다고 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가격 분양가 상승의 경우에 옆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옆에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옆에 아파트 가격은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양가를 올리는 경우에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이건 당연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분양가가 올라가서 주위에 파급되는 효과는 사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소위 말하는 강남 일부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3%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주 국지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규제를 가하자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의 힘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20, 30년간을 사용하는 정말 장기적인 어떤 내구 소비재입니다. 이런 어떤 장기 내구 소비재의 가격은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어떤 국민들이 이 주택이라는 것을 생활 주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어떤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서 예. 가격의 변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매매를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예. 그 기대를 안정화시키는데 질문 한 가지만, 분양가 예, 상한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김상조 교수께서는 이제 일부 지역 때문에 이런 그 제도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은 강남 3구는 일단 제외해 놨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폐지해서 여전히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걸로서 보완 장치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주변에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재건축 등등의 예. 많은 어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강남 3구를 벗어난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이 땅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공 건설사가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게 평당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공 건설사가 그것에 맞춰서 예. 건축비를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평당 5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건설사가 이 뒷돈을 대주는 예. 그러니까 어떤 현실상의 이 법이 제대로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집행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실제로 강동이나 과천 쪽에서는 또 이런 기대 심리도 많이 벌써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염려는 안 되신지 강 교수님? 예, 그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있지만 정부는 보다 저소득층의 문제에 집중하고 민간 분양 시장을 민간에 맡겨두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드려야죠.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도움이 된다면 세상에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사랑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귀걸이의 모든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으로 뺨을 맞았을 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침수되어 자기 연민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왜 가장 큰 악의를 사용하여 나를 추측하고 때리나요? 나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뒤로 돌렸다. 당신은 관음보살 너발럭하이테즈바러 보디서트버 환생한 분이십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고 그녀는 안도한 척했다. 텐 로왕, 정말 동정심이 많으시군요. 그렇다면 나는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놀림도 받고 비웃기도 하고 걸어가더군요. 입을 여는 방법을 아시나요? 어제는 왜 뇌와 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숨이 막혔고 정말로 그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통 KYNGOC 그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전투력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은 확실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고양이 사료가 담긴 상자를 꺼냈다. 그럼 나와 함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세요. 혼란스러워요.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고양이 인형을 말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추워서 돌아섰어요. 스스로 가십시오. 너무 추워서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는 내 손목을 붙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깊은 경멸을 품은 듯 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둠이 두렵습니다. 그의 반대는 마치 호랑이가 피 묻은 입을 벌리고 3번 야옹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무표정한 눈빛에 나는 그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저 하얀 솜털 고양이는 엄마한테 버림받고 견디다 못해 여기로 데려와서 키우는데 매일